표면상으로는 이제 중국을 봉사하자는 얘기지만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반도체 생산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뻐가지고 대만이 이뻐서 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잖아요. 공짜로 뭘 해준다는 것의 그 이면이 뭐냐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한국의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마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했다 또는 굴기도 못하고 망했다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미국이 정확하게 평가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8나노 이상 장비 수출하지 마라. 18나노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나노 뭐 이걸 하는데 그리고 로직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28나노 이상 제품 공급하지 마라. 그 얘기는 중국은 이미 28나노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는 128단 만들 수 있는 장비 공급하지 마라는 것은 128단이 이미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대략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한 3년에서 7년 정도 시차? 그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을 하면 그 회로를 그리는 붓의 가늘기 똑같은 면적에다가 전기선을 그릴 때 선을 누가 더 가늘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생산량이 확 차이 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똑같은 웨이퍼 한 장에서 뽑아내는 웨이퍼의 숫자가 10개인 놈하고 40개인 놈의 차이의 원가는 그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술이 앞으로 가면 할수록 그 가격의 원가 하락 곡선이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뒤에 사람이 못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등,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미국 1등.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 하이닉스하고 우리 삼성이 한 70에서 75%,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0에서 25%. 그렇게 세 개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하게 나눠져요.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고, 그걸 조립하는 회사가 있고, 뭐 이런데, 미국은 기술에서 세계 최강이지만 이 반도체 생산을 안 했어요. 반도체가 첨단 산업처럼 느껴지지만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공장을 돌려야 되는 3D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당 소득이 68,000달러 되는 미국에서 상교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80년대 일본, 90년대 한국, 대만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반도체 설계를 하고 이걸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지만 실제로 팩토리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이나 대만은 3나노, 3mm짜리 붓으로 그리는데 미국은 지금 10mm짜리 붓으로 겨우 그리고 있는 거죠. 14나노, 예를 들면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그러면은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이제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최소 이제 3세대 정도 이 뒤진 기술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치포 동맹은요, 표면상으로는 이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굴기를 막기 위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장비, 미국의 기술, 그 다음에 일본의 소재, 일본의 장비,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그걸 가져다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술. 요 4개의 나라의 기술을 다 합쳐버리면 전 세계 반도체 90% 이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중국은 반도체에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치포 동맹이냐 그럴 때 그건 동맹이 아니고 alliance가 아니라 association이라고 봐야 돼요. 협회라고. 왜 그러냐면 한국과 대만은 파운드리에서 첨단 가공 기술에서 서로 경쟁자입니다. 대만이 1등, 한국이 2등. 그래서 둘이 박 터지게 서로가 이제 싸워야 되는 관계고, D램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미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서로 박 터지게 싸우는 관계예요. 그리고 장비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럼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서로가 다 경쟁 관계인데 이걸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 팀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팀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명분상으로는 대단히 좋지만 실제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왜 중국이 문제가 되냐면 중국이 자기네 자체에 필요한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35%를 중국이 써요.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하는데 중국은 자기네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말고 OEM으로 예를 들면 애플
애플은 단 한 대도 미국에서 자기네가 안 만들어요. 거의 85%를 중국에서 만들고 한 10에서 15%를 인도나 기타 지역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지금 한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노트북도 그건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핸드폰 마찬가지고. 그래서 OEM이 있단 말이에요. 그 OEM까지를 포함하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그 63% 가까이가 중국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있고 생산을 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이 있는데 생산하는 중국은 아주 미미하지만 소비를 하는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국은 세계 최대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미국이든 이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 탑3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비중이 한 30에서 35%가 돼요. 만약에 이걸 완전히 브로킹한다고 하면 매출액이 30% 날아가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를 미국, 일본, 한국, 유럽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 이미 먹이사슬이 30년 동안 형성이 되면서 하청업체로서의 중국은 이미 자리를 단단하게 매긴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자고 그럴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애플이에요. 애플은 중국에서 노트북, 아이패드, 아이팟 이걸 다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폰을 만약에 중국으로 반도체 공급을 중단시키면 당장 애플 공장이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매출액의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도 말은 저거 제재해야 되고 봉쇄해야 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봉쇄를 하면 바로 중국이 죽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내부적인 이제 자충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제 그 자기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술보다도 기술도 떨어진 그 나라한테 527억 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후진국한테 돈 줘가면서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짓게 하냐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지금 반도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생산 기술에서는 이것은 최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반도체 생산이 아시아가 거의 70%에서 80%를 생산을 해요. 이게 계속 더 지속이 되면 미국은 10% 미만밖에 생산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 우주선, 전자제품 여기에 메이드 인 USA 반도체가 아니고 메이드 인 아시아, 타이완, 한국, 중국의 반도체가 장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썼다가 중국이 칩을 공급 안 해버리면 미국의 중요한 방산 장비들이 이게 다가 섣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중국이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는 바로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첫 번째는 중국이 크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 안에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은 상교도 하기 싫고 이게 공장 해외로 보낸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급한 대로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리빌딩을 하려면 적어도 1, 20년이 걸린다고요. 근데 그럴 때까지는 이게 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거기다 양자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세금 깎아주면서 한국과 대만 같은 민주주의 국가 두 개를 지금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현상인데 결국은 표면상으로는 이제 중국을 봉쇄하자는 얘기지만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반도체 생산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뻐가지고 대만이 이뻐서 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보조금 많이 준다고 해서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결국은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잖아요. 공짜로 뭘 해준다는 것의 그 이면이 뭐냐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한국의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미 이제 작년에 보면 미국 상무부가 전기 자동차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다 불러놓고 니들 지금 각자가 갖고 있는 생산 캐파, 재고, 그 다음에 주요 거래선, 매출액 이거 다 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의 기업도 아닌데 그 자료를 미국 상무부가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내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안 내면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서의 리스크는 결국은 미국에다 공장 다 지어놨는데 다 짓고 나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외에 들어와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 현황, 판매 현황, 재고 현황, 판매 단가, 주요 거래선 이건 다 상무부로 레포트해라. 그랬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관련되는 기술 정보, 생산 정보, 판매 정보, 재고 정보를 그걸 그대로 예를 들면 미국의 인텔한테 줘버리면 인텔이 완벽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군사장비는 전부 반도체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짓는데 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뭐가 만드냐고 하면 반도체가 만드는 거죠. 반도체는 0하고 1을 만드는 기계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이고 0하고 1로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디지털 전환이죠. 근데 그거 디지털 전환의 전 단계에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반도체 기술만 있고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졌고 대만 같은 조그만 섬나라가 이게 미국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는 이유는 바로 세미컨덕터 실드, 반도체가 방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한국에서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발리에 G20 정상회담을 갔지만 그 이전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또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에 보면은 중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의 위상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중국이 일본하고도 정상회담 하냐? 그건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반도체가 있고 일본은 반도체가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한국 위상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중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반도체를 미국이 브로킹한 것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고 반도체 기술 국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가진 것은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하고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가 안 되는 거고 일본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이 스탠스를 맞추고 있고 일본은 생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협력이든 하고 싶은 것이 중국의 속내고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정상 간의 외교에서도 그게 이제 힘을 발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미국이 중국을 정말 완벽하게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기술을 봉쇄한다고 하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나는데 중국이 스스로 국산을 하려고 하면 대략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우리로서는 한 10년에서 12년의 시간을 번 거죠. 중국이 한국을 캐치할 수 있는 이제 그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거기서 시장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미국이 그 중국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 제품 자체도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게 우리나라 무역의 최대 품목이자 최대 흑자를 내는 반도체의 거의 60% 가까이가 우리는 중국으로 가는데 그 60%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로서는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을 다 합치더라도 중국이 소비하는 시장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미국이 지금과 같은 통제를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하면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제품 다 공급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 35%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가 소화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공급 과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대대적인 산업의 재편, 기업의 재편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황이 왔을 때 결국 살아남는 놈은 1등하는 놈은 어디 가서 안 죽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1등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1등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추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 세계 시장은 오버캐패시티를 갈 것이고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이 다시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면 인텔처럼 완벽한 독점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저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최고의 부동산 투기자는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있지만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지라는 항목이에요. 중국은 토지가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가 재무제표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장 짓고 회사 차리면 땅부터 사잖아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50년, 70년 국가로부터 전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수동 지역이 투기가 과열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별하별 조치를 다 했지만 중국은 한 방에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수동 이 지역을 다 오늘부터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 공장들은 저 양평으로 다 이전한다. 대토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셋집을 사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집 비우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투기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더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땅값을 싸게 해서 대량으로 분양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최종 조정자이자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정부예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이 급등이 생기는데, 거기에 부동산의 급등은 이것은 이제 빈부격차를 세게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데, 그것을 막으려고 부동산을 세게 규제를 했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생겼냐고 그러면 금년 4월 달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도시 봉쇄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위기는 거래량을 보면 역대 최저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못하고 이동이 안 되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에서 집 사러 복덕방에 간다든지 아파트 청약하러 구조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가 70%씩 나온 게 된 건데, 결국은 중국의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코로나를 푸냐 안 푸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풀게 되고 이동이 정상화되고 소비가 정상화되는 순간에 거의 1년 반 동안 묶어놨던 소비 수요, 부동산 수요가 이제 확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흥다부동산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게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온다. 그게 뭐 한국의 언론에 유튜브에 뭐 무지 넘쳐났는데 아직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에서 10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1등하는 흥다라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의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딱 2개 회사가 있고 8개는 멀쩡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넘어서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이 녹지부동산이라는 회사하고 흥다부동산이라는 2개 회사예요. 그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회사는 자금 회수하고 이제 투자 관리하고 부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왔고, 이 2개 회사는 있는 돈 다 틀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에 그 두 놈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 비중이 첫 번째 크지 않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의 이제 경기 부양도 정부가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사게 했을 때, 서울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집값 올렸냐 그러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 집값 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 서울로 대학 공부 시켰더니 서울에서도 대학 졸업하고 거기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 사주려고 시골에 있는 논 팔고 이 밥 팔아서 사준 게 이게 서울 집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방 사람이 서울 집값 다 올리는 게 되는 건데, 중국의 경우는 호구라는 게 있어요.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전에 내 호적이 있는데 서울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더라도 제 호적은 대전에 있으면 외국인하고 똑같아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외지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한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데 1가구 2주택에는 대출을 해주지 마라. 이런 식의 대출 제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집을 살 때 이 선수금이죠. 다운페이를 10%에서 30%를 내고 나머지 90%에서 70%를 30년 모기지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뭐 대출 받더라도 6, 7억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한 채를 산다고 하면 같은 돈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10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운페이를 이거를 10%로 하냐, 20%로 하냐, 30%로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를 하면은 한 채밖에 못 사는데 이걸 10%로 낮춰주면 세 채를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수요가 순식간에 3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그런 그 호적 규제, 대출 규제,
또 그런 이제 그 선수금 규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눌러놨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규제를 풀기만 해도 이건 바로 휙 올라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다부동산이나 녹지부동산이 중국 전체 부동산 업계가 다 그런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니라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2개 회사만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키고, 그 다음에 정부로서는 이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이동 제한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나 청약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2가지 요인이 이제 가장 컸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관리가 들어서면 세계 횃불을 들고 흔든다 그러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내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코로나를 풀어버리면 바로 소비가 살아나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부동산의 규제를 이거를 부양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제만 해버려도 부동산이 바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돈을 같이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의 부동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거는 너무너무 과장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대출이 중국 전체 대출의 한 24%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도난 이제 큰 2개 회사라고 해봤자 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7% 그 이하예요, 비중이. 그럼 대출도 그 정도 받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도난 회사들로 인해서 은행권의 금융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느낌상으로 야, 한국에서 1등하는 회사가 부도났으면 나머지들 다 부도났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 파인딩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이미 흥다가 작년 6월에 부도가 났는데 아직도 중국이 멀쩡하게 있는 이유는 그런 메커니즘의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조금 엉터리인 것이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누가 더 높냐 그러면 이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등하는 부자가 전 세계 500대 부자 중에 16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등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자 랭킹 221등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의 차이가 한국이 크겠습니까? 중국이 크겠습니까? 중국이 월등히 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득하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1위 부자가 사는 집 상의 집 비율로 생각을 하면 그게 월등히 더 높죠, 당연히. 근데 그게 무슨 이제 착오가 있냐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평균의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인당 소득이 12,000달러다 그러는 것은 14억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딱 쳤을 때 7억 등 하는 사람이 12,000달러예요. 근데 중국의 상위 5천만 등 하는 사람, 1억 등 하는 사람은 소득이 얼마냐 이거죠. 3년 전인가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상위 1억 800만 명의 커트라인 소득이 6만 2천 달러인가 그랬어.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평균 7억 등 하는 사람의 소득을 갖고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하고 나누면은 당연히 비율이 높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1억 등 하는 사람, 2억 등 하는 사람의 소득 갖고서 아파트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PIR이라는 게 표본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보다도 28배나 더 큰 나라의 PIR하고 28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의 PIR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38,000달러인 나라, 68,000달러인 나라의 PIR하고 12,000달러인 나라의 PIR을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강남에 있는 집값하고 일용작급 노동자의 비율로 계산하면 도대체 몇 배냐. 평생 가도 집 못 사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잘 안 맞죠. 당연히 안 좋아졌는데 2019년에 코로나 나기 전에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220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그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상계년도에 청년 실업자가 대폭 늘었죠. 중국의 평균 실업률이 5%, 6%인데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만, 중국만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청년 실업률 무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내년도에 경기를 이것을 성장으로 V턴으로 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3년간의 이제 누적된 실업자들, 청년 실업자들을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빨리 이제 경기를 정상화시키고 GDP를 올려야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이제 도전자가 없게 되면 그 다음 분은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것이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 경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기가 아닌 것의 이유 중에 하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 3년간의 누적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경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생산 시설이 붕괴가 되면 이것은 경제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중국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거나 생산 시설이 붕괴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코로나 통제를 하면서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에 중국 경제 리스크를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내년도에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리커버하는 나라가 그게 중국이라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